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어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사흘 만입니다. 이번 1심 선고의 의미와 파장, 그리고 다른 관련 수사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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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어제 윤 전 총장 장모 재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핵심은 우리 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가 없고, 그런데도 병원이 개설이 됐고 그 이후에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탄핵했다. 이걸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재판에서는 혐의가 의료법 위반과 이 특경가법 사기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병원을 개설할 수가 없고 의료법인을 통해서는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모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업자와 함께 의료법인을 설립을 했는데요. 이 의료법인이 합법적인 의료법인이 아니라 탈법적인 의료법인으로서 사실상 개인이 이제 병원을 개설했다 이렇게 봐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을 한 것이고, 여기에 의료법 위반으로는 그러면 적법한 병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러한 적법하지 않은 병원을 이용을 해서 2015년부터 이제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를 타냈다. 이것이 결국 사기다라고 해서 22억 9천만 원을 편취했다라고 하면서 특경가법 사기까지도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 취재부서에 있을 때 그 재판 관련된 기사 취재를 좀 하다 보면 보통 검찰이 구형, 그러니까 결심 공판에서 구형을 하면 그 구형량보다 실제 선고 공판에서는 좀 더 깎이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 그러니까 요구를 했는데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의미로 생각해야 될까요? 뭐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검찰의 구형이 재판부에 봤었을 때는 약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사실 특경가법상 사기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법정형으로 치면 최하한으로 구형을 한 거거든요. 뭐 유죄 무죄를 떠나서 검찰에서는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 몰랐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재판부가 봤었을 때는 그런 겁니다. 이 액수가 22억 9천만 원을 편취를 했는데 다 국가에서 나온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다 내고 있는 그런 돈을 편취를 한 거예요. 게다가 그 금원이 어찌된 일인지 저도 이 부분이 판결문이 정식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환수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22억 9천만 원 중에 얼마만큼이 환수가 되는지, 아예 안 됐다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자신은 이익을 추구를 했고 불법적인 이익을 가져갔는데 불구하고 국가는 다른 공범들에 대한 재판에서도 이익을 환수도 못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라는 점, 게다가 이제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법정에서부터 처음 수사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뭐 그냥 돈을 빌려준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라고 재판부는 본 거죠. 네, 지금 그 윤 전 총장의 장모 외에 동업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3명이 있었는데 동업자들은 어떤 그 형량을 받았습니까? 예, 동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실형을 받은 동업자도 있고 집행유예를 받은 동업자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동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 유죄 판결을 받았었는데, 이 같이 있었던 이사 중에서 윤 전 총장의 장모만 지금 아무런 재판을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재판을 받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다시 고발이 이루어지면서 이번에 수사를 하고 재판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당시 재판에서는 재판도 받지 않았었죠. 그 당시의 사건에서는. 근데 이번 사건에서 이제 실형이 선고가 되면서 예전의 수사가 과연 올바른 수사였는가,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았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근거가 책임 면제 각서였다고 하더라고요. 책임 면제 각서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네. 그런데 말씀드리자면 뭐 많이 나왔습니다만, 책임 면제 각서는 같이 의료재단을 만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한 공범으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로부터 받은 게, 이게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도는 이 장모 같은 경우는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처벌이라든가 이런 어떤 민사상 책임조차도 지지 않는다라는 걸 자신들끼리 이 각서를 쓴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끼리 각서를 썼는데 그게 왜 외부에 무슨 효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뭐 지난 5년 전 같은 6년 전 같은 경우에는 그 각서 역시도 아무런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면죄부를 주는 어떤 하나의 요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책임 면제 각서가 어떻게 보면 다른 뭐 여러 정황 증거들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사안인 것 같은데, 일단 그 예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때는 이 책임 면제 각서를 근거로 윤 전 총장의 장모가 개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처벌할 근거가 아니다라고 인정이 됐던 거고, 반대로 이번에 재판부는 이 책임 면제 각서를 해석을 할 때
그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굳이 이런 각서까지 쓸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해석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책임 면제 각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가장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의료법 위반이 되려면 원래는 의료법인을 통해서 병원을 개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도 의료법인을 통해서 병원을 개설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의료법인을 통해서 개설은 형식적으로 했지만 사실상 사무장 병원인 것을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이 이 병원이 사실상 사무장 병원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상 사무장 병원이라면 정말 법인으로서 적합한 절차라든지 수익 배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개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연 윤석열 전 이 총장의 장모가 이 뒤에서 개인이 이 병원의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수익을 가져갔느냐가 이제 핵심 쟁점인데 이 첫 번째 책임 면제 각서에서 아무런 이제 재판을 받지 않았던 이유가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를 피해자라고 본 겁니다. 이 피해자라고 본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똑같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는 2억 원을 투자를 했고 다른 이제 동업자는 또 3억을 투자를 했는데 3억을 투자한 사람에 대해서도 피해를 입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송치를 하지 않겠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형평성을 통해서 책임 면제를 받았고 운영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이번에는 이것이 운영에 관여한 자료라고 다르게 해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형사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데 이러한 각서까지 쓰면서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이유가 없었다라고 본 것이고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법원에서는 예를 들면은 병원의 건물을 계약할 때 이 장모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뭐 엑스레이를 구입을 하거나 직원을 고용을 할 때에도 다 이 장모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상 법인이 이 병원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개인인 의료인이 아닌 장모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포함을 해서 그러면 책임이 있는데 책임 면제 각서를 쓴 것은 운영을 한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최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결국 이 책임 면제 각서를 비롯해서 여러 증거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계약서상에 이름이 들어간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사위가 병원에서 일을 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정황상 봤을 때 운영에 깊숙이 개입을 했다라고 본 거란 얘기지 않습니까?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럼 다음 질문이 나는 거는 6년 전에는 이런 증거들을 과연 수집을 못했을까? 말씀하신 최 변호사가 짚어주신 그런 증거들이 어려운 증거들이 아니잖아요. 뭐 꼭꼭 숨어 있었던 것도 아닐 테고 수사를 기본적으로 세 사람을 처벌하는 과정에서도 병원 운영과 관련된 계약서들은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직원들의 인적사항 같은 것들을 돌아보면서도 최소한 누가 좀 특별하게 이게 뭐 공채로 이렇게 뽑는 그런 경우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길래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됐을까 이런 것들 아주 기초적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윤 전 총장의 장모와 연관된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모르고 진짜 넘어갔던 건지 아니면 그런 자료들이 버젓이 다 나온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피해자로 봐서 그냥 아무 처분 없이 넘어간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추가적으로도 밝혀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결국 어떻게 보면 여권에서도 과연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표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여야에서 좀 입장이 나온 게 있는데 그 녹취를 듣고 그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자신의 부인과 또 장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 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더구나 대통령이 되시고자 한 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책임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사법부의 1심 판단이기 때문에요. 뭐 그건 당연히 뭐 존중해야 되겠고요. 대한민국은 어쨌든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땅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지금 여야 대표의 어제 1심 선고 나온 이후에 그 발언들 좀 들었는데 양 변호사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결국 지금 여당, 민주당 쪽의 입장은 당시에 그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정이 좀 석연치 않다. 그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겁니까? 뭐 가능성이라고는 항상 열려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그걸 꼭 집어서 얘기한다기보다 이런 겁니다. 윤 전 총장이 장모가 수사를 받고 있는 걸 알고 나서 뭐 경찰에 연락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봐줘라라고 했으리라고 저는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서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2015년도에 중앙지검 특수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대한민국에서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중앙지검 특수부장의 이름이 수사 과정에서 나온다고 하면 본인이 그걸 알았건 몰랐건 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을 가졌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오히려 그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 측에 먼저 물어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는데 그렇듯이 여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아무런 나는 몰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그 자리가 가지었던 위치, 그 무게감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죠. 아까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연좌제 아니다라고 했는데 연좌제를 묻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때 직접적으로 개입했다 별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장모의 그렇게 보면 범죄에 대해서 왜 책임을 묻냐 이런 게 아니라 워낙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던지는 거죠. 네, 일단 뭐 이렇게 의구심은 갖고 있지만 윤 전 총장 쪽에서는 그동안 쭉 밝혀왔던 기본적인 입장은 거리낄 게 없다. 그리고 어제 이게 나온 이후에도 이런 선고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법 적용에 예외는 없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 어제 윤 전 총장이 대변을 통해서 법 적용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다라고 한 것은 이제 원칙론적인 입장이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뭐 윤 전 총장이 그 당시 사건을 인지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외압을 행사든지 이런 것은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송영길 대표가 얘기한 것이 양 변호사님의 그런 의미라면 그것이 과연 문제가 될 수 있는지는 저는 의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외압을 행사했다거나 하다못해 인지를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면 어떠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단순히 윤 전 총장은 자신의 총장으로서의 아니면 그 당시에 특수부장으로서 자리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서 그 사건을 무마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연좌제보다 더 심각한 형법 적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문제를 삼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 현재에서는 이제 윤 전 총장 측에서는 법 적용에서는 예외가 없다라고 이것은 어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것이라서 그냥 구체적인 언급이라기보다는 원칙론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의혹이 새로 제기된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없지만 제기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소상히 밝히지 않으면 이제는 검찰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윤석열이 됐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에서는 조금 더 이제 좀 이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연장선상에서 그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 전 총장과 장모 그리고 부인과 관련해서 경제 공동체라는 그런 논리를 좀 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에다가 경제 공동체를 붙인 이유는 법적인 해석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경제 공동체가 윤 전 총장이 이제 국정농단 혐의를 할 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같이 이제 뇌물죄 공동정범으로 엮으면서 했던 이제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이제 원래는 뇌물죄를 주려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때 직접 돈을 주는 게 뇌물죄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최순실 씨는 제3자이고 그러면은 경제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 최순실에게 주는 게 사실상 뇌물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번 사건은 뇌물죄와는 좀 형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경제적 공동체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만약에 이 이론을 적용을 하려면 이 송치를 하지 않았던 경찰이라든지 이러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송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윤 전 총장에게 뇌물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로 어떤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정황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서 경제적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은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사실상 장모와 윤 전 총장은 별개지만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정치적인 수사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인 이론으로서는 경제 공동체가 여기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부인과 이게 정확하게 송영길 대표가 말씀하신 게 부인과 장모와의 관계가 경제 공동체라는 건지 아니면 다 경제 공동체라는 건지 조금 모호하긴 해요. 하지만 부인과 장모와의 관계 정도는 분명히 경제 공동체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정치적인 어떤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당장 공수처법만 생각을 해보면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가족 역시도 관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배우자는 물론이고 사촌인의 친족까지도 포함을 시킨 거거든요. 이거는 그 위치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그만큼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과연 넘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 당장 던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연좌제에 관해서 최 변호사 얘기에 조금만 더 보태자면 연좌를 묻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거예요. 당시에 특수부장이 있었다면 글쎄 검찰에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경찰에 올리는 사건들을 볼 수밖에 없잖아. 검찰에서 송치라는 거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장모가 그렇게 중대한 사건에 연루가 돼 있다는 것을 그러면 검찰 내 누구도 인지를 못하고 누구도 보고를 안 했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어찌 보면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는 것도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관여를 안 하겠다는 적극적인 조치를 한 게 아니라 아예 나는 그때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도 그럼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이 사건 말고도 장모와 관련해서 여러 또 사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남은 것들이 이제 크게 두 갈래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죄입니다. 그게 이제 보통 알려지기로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를 했다. 그러니까는 이제 동업자와 이 경기도에 있는 땅을 사면서 그 땅과 관련되어서 계약금이 이제 몰취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통장에 대해서 이제 잔고를 위조했다.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이것은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추모공원에 대해서 경영권 편취 의혹이 있는데 이 건이 이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최 씨와 또 다른 그러니까 장모와 또 다른 사람이 공모를 해서 자신의 추모공원의 경영권을 빼앗으려고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불기소 의견 송치가 됐는데 검찰이 거듭해서 재수사 요청을 2번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수사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네. 이것 외에 또 그 부인과 관련된 사안들 그리고 윤 전 총장 본인과 관련된 사안도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관련된 내용은 변호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도이치모터스는 이제 수입 자동차 판매하는 회사였는데 이 도이치모터스가 2010년대 초반에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주가 조작 사건에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이 부인인 김건희 씨 이름이 투자자 중에 한 사람으로 거론이 됐던 기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했지만 이거는 김건희 씨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또 장모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장모와 당시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적극적으로 실행했던 인물과의 좀 특수한 관계에 관해서도 좀 알려진 부분이 있어서 한때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 공소시효가 끝났다라는 이유로 수사도 안 나을 것처럼 그렇게 알려졌었습니다만은 그 주가 조작을 본격적으로 했던 인물과 장모도 연관이 돼 있고 또 김건희 씨는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주가 조작의 연장선상이 있으면서 혹시라도 이제 전체 뭉뚱그려서 봤을 때 마지막 종결된 시점으로 보면 아직도 공소시효가 남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된 게 하나가 있고요. 변호사님, 제가 중간에 좀 그 말씀을 좀 해드려야 될 게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장모가 연관돼 있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반박하는 취지의 뭐 그렇죠. 이렇게 입장을 그거는 냈습니다. 이제 반박의 어떤 내용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지금 특수관계라고 하는데 다른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 장모는 전혀 아는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장모까지도 같이 연결되겠다라고 미리 보도가 나오는 거는 그 검찰 수사를 왜곡한 것이다라는 반박이 나온 거고 저도 지금 말씀드린 게 확정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두 번째는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코바나 콘텐츠라고 전시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협찬금이 기업들로부터 들어보는 과정에서 이거는 또 윤 전 총장이 직접 검찰총장이 된 이후 이름이 거론될 때부터 그 협찬 액수가 늘어났는데 혹시 이게 뇌물의 성격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수사를 하고 있고 그 기업들, 그러니까 코바나 콘텐츠에 협찬을 해준 기업 중에 또 도이치모터스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여러 가지가 좀 엮여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이 코바나 콘텐츠 관련해서는 그 당시 인사청문회 당시에서 좀 문제가 됐었던 사안이고 그때 당시에 그때는 야당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여당이 문제 없다라고 방어를 했던 사안인 거죠. 이게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입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은 현재 여당 또 현재 야당 양쪽에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문제가 있다라는 또 입장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항상 윤 전 총장의 이제 주장이기도 하고요.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이러한 관련된 것들을 이미 물론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검증을 통해서 검증을 받은 바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바는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여러 의혹들이 불거졌고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 측의 기본적인 입장은 거리낄 게 없고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 검증을 받았던 사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검증은 받겠지만 팩트에 기반한 검증을 해달라는 게 기본 입장이라는 거를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이광철 전 비서관이죠. 이제 사표를 냈으니까 전 비서관이 기소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기소가 된 거죠? 일단 아시다시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 금지한 부분을
당시 이제 출국 금지를 신청을 해서 이규현 검사가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을 법무부에서 처리해서 출국을 금지시켰는데 검찰에서는 이게 불법적이다라고 지금 보고 그래서 이규현 검사를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 이광철 전 비서관도 관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관여를 했냐면 어떻게든지 김학의 전 차관이 나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했고 법무부 쪽에서 이게 곧 이규현 검사가 이 법무부 측에 연락을 할 것이니까 조치를 취하라라고 그렇게 연락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아마 문제가 될 부분들은 과연 불법적으로 하는 것까지 지금 뭐 관여를 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그래픽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핵심적인 인물인 거고 그 이외에 아직까지는 추가로 공소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피고인으로 적시된 사람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이광철 그 당시에 선임 행정관 같은 경우가 이 차규근 정책본부장이랑 이규현 전 검사와 사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뭐 보도 등에 나온 것이 이광철 선임 행정관이 처음에 이제 김학의 그 당시에 차관이 출국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 전 장관으로부터 들었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규현 검사가 이광철 행정관에게 나 대검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더니 조 전 장관에 다시 연락을 해서 조 전 장관에게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라고 해서 승인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이규현 전 검사에게 전달했다, 이러한 보도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관련된 수사팀이 최근 그 인사가 나서 어떻게 보면 다 뿔뿔이 좀 흩어지게 된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앞서 두 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핵심 피고인 3명 외에 그 추가적으로 더 윗선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 갈래를 좀 타야 될 건데 그 수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사안 자체가 거기서 뭐 더 나가기는 애초에 어려운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한 660여 명의 그 최대 규모의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와중이었기 때문에 뭐 여기만 남겨둔다는 것도 아마 법무부 입장에서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 자체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끌었던 수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 그것 때문에 수사가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게 중단됐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굉장히 수사를 오래 했고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기소 의견을 올렸는데 그 기소 의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이라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소 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 3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3명 이외에 어떠한 더 이상의 수사가 사실상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나요? 왜냐하면 관련된 수사팀들도 이미 다 이제 인사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사는 명백한 의혹이나 아니면 명백한 어떤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네, 일단 추가 수사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갈래의 그 수사가 그동안 진행돼 왔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재판에 넘겨진 거는 불법 출금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로 지금 수사가 진행된 게 하나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불법 출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당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수사가 좀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번째 거 무마하려고 했다라는 의혹과 관련된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뭐 이규현 검사에 대해서 이게 과연 이제 시작 자체가 출국 금지가 불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먼저 따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불법 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이렇게 잘못된 이름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 사건을 보고 있고 그 외에 관여된 사람들의 이름들은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뭐 조국 전 장관도 중간에서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은 소환 조사를 통해서 분명히 자신은 직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고 단순히 법무부하고 대검 측에 의견을 전달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까지 명확하게 좀 밝힌 부분도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이광철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이규현 검사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기 때문에 이규현 검사가 본인이 어떻게 보면 수사한 부분에 때문에 거꾸로 수사를 받고 있게 됐다라는 거를 이광철 비서관을 통해서 전달을 했다라고 했고 그 이후에 또 옆에 뭐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달했다라는 정도까지는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또 별도의 어떻게 범죄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검찰에서 제가 말씀드린 정도까지 이외에는 특별히 진전된 건 없어 보여요.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과 관련한 수사는 그동안 한동안 그건 기소를 했죠. 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진척되는 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출금과 관련된 것 말고 이제 수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외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소가 안 된 게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공수처와 관련된 또 이제 관할이 있었어요. 근데 공수처와 관련된 관할이 그 당시에 공수처가 아직 조직이 다 이제 완비되지 않아서 검찰로 이첩을 하면서 검찰이 이첩하면서 이제 조건을 붙였는데 기소는 우리가 하겠다. 근데 검찰이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번
이번에 기소를 할 때에는 그 부분은 기소를 하지 않는다라고 현재 검찰은 밝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완전히 수사가 끝났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번 기소에는 포함되지 않고 수사 중인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추가적으로 경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서 지금 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금 기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제 월성원전 같은 경우 검찰에서는 이거를 중단하게 된 게 경제성 평가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서 무리하게 중단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전 측에 손해도 끼쳤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 특히 과연 이게 손해를 끼쳤다고 하는 게 누구에게 어떻게 손해라고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검찰 내에서도 좀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정책적인 방향이 있죠. 검찰에서는 경제성에 손실을 끼쳤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걸 폐쇄하는 결정에는 경제성만 가지고 판단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에서도 과연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직권을 남용한다는 그런 고의, 그러니까 범죄를 한다는 의식이 있었을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견이 있었는데 기소가 상당히 미뤄지다가 지금 이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사와 관련해서 수사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전격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백운규 전 장관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일단 재판에 넘겨졌는데 배임 혐의가 적용은 안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 이제 배임 혐의가 적용이 되려면 예를 들면 어떠한 이제 경제상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에는 그 당시에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그 당시에는 그러한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 경제성이 정말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근거들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직권남용과 관련된 혐의만 일단은 이제 기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배임 혐의가 만약에 적용이 돼서 재판에 넘어갔을 경우에 그 한수원 이사회나 한수원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빠진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보기보다는요. 그러니까 배임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 본인이 몸담고 있는 회사 조직 같은 데에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줬다라는 건데 이 원전을 폐쇄하는 과정 때문에 누구에게 어떻게 손해를 봤다는 것이고 이게 애초에 영리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 범죄에서 보는 구조와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본인이 무슨 쉽게 말해서 무슨 돈을 받고 이런 일을 결정한 것도 아니니까 이익을 보자고 결정한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배임을 적용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을 아마 고민하다가 앞으로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겠지만 이번에는 빠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논의를 하는 겁니까? 이 배임 관련된 부분은?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예를 들면 이것을 기소를 할 때 조금이라도 만약에 기소를 했을 때 하나라도 예를 들면 배임과 직권남용을 같이 했는데 배임에서 제대로 된 증거라든지 이런 것이 인정되지 않아서 무혐의가 난다라고 하면 나머지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논의의 결과를 차치하고 지금 현재 이것을 기소를 했을 때 어느 정도를 받아들여줄 수 있는가 이러한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임은 경제적인 이익이나 손해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입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월성 원전 같은 경우에는 결국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촉발된 거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감사원에서는 이 경제성, 월성 원전에 대한 경제성을 조사를 평가를 할 때 비용은 높이고 그다음에 이익은 낮추는 방법으로 경제성을 조작을 했다. 그래서 이게 좀 피해를 좀 끼쳤다라는 취지의 그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기관에 넘긴 거잖아요, 자료를.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 기소까지 이루어진 단계인데 앞으로도 치열한 좀 법정 공방이 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그 말씀하신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그 감사 결과도 그것도 잘못됐다고 또 주장하는 쪽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재판으로 넘어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과연 잘잘못을 따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무엇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월성원전 폐쇄 자체 결정이 오로지 경제성만 가지고 지금 결정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역시도 과연 국가의 정책적인 부분이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그중에 하나를 떼어내서 이거를 감사 결과에 따라서 잘못됐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아마 함께 다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재판에서 어떤 점이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성 평가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위법이 아니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러한 보고서를 조작했다던가 어떠한 문서들을 삭제했다던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이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